실제로 이제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빌라 같은 것들은 사실 시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거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객관적인 가치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좀 부풀려진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깡통 전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은 그 잔금일라 임대인이 바뀌어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잔금일라 임대인이 바뀐다고요? 네, 전세 보증금을 들고 이제 어디로 잠적해버리면은 이 임대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권리 관계를 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뭐 면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계약 체결한 적이 없고 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꿈꾸면서 또 나의 목돈도 지키고 싶어서 활용하고 있는 이 전세 제도로 최근에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근데 또 그 대상이 젊은 2030 청년층, 또 신혼부부들이 대상이 많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미 지금 전세살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야 할지, 또 그리고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또 뭐를 주의해야 할지 우리 부동산 전문 김혜림 변호사님 모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조금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갖고 모셨는데요. 진짜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집주인이 뭐 투자를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돌려주고 싶지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은 다 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맞아. 말씀하시는데 나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사실 이제 그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려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대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실질적으로 난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그게 사기는 아니다. 그렇죠.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어떤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그냥 돌려받지 못한 거는 대부분 이제 그 전세 계약에 따라서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시는 거고 민사로. 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한 사람이 뭐 수백 채씩 갖고 있다가 천채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연쇄적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력을 벗어나서 좀 무리하게 어떤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분류를 하고는 있죠.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까 민사상의 어떠한 이런 그 소송을 거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이렇게? 소송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 당연히 반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송은 뭐 100% 승소죠. 근데 문제는 그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임대보증금 못 받는다고 내놔라 하고 임대인하고 소송을 붙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결국 나는 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한테 어떤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확인이 안 된다거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게 결국은 내 돈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럼 괜히 소송해갖고 뭐 시간도 날리고 돈도 또 날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소송에서 판결이라는 뭐 집행 권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받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 자체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해보는 거죠. 강제 집행이라는 건 뭔가요, 변호사님? 강제 집행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뭐 경매를 넣는다거나 아. 흔히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통장 같은 것들은 이제 압류 및 추심이라고 해서 이제 아. 압류를 하면 내가 대신 빼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집주인의 통장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집주인의 어떤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아, 그럼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소송을 해도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게 안타깝네.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자문이라던가 어떤 창구가 될 만한 기관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구청 단위에서는 대부분 무료 법률 자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소송을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소송을 하면은 승소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소송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진행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자문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해야 될 때는 우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받는다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해보기에는 또 그렇게 되면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승소하시면은 당연히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뭐 들어간 소송 비용들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임대인이 뭐 임대차 보증금도 돌려주기 어려운 경제적 자력인데 이게 그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절차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소송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 집행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경매로 팔려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심이거든요. 그래서 2심, 3심 간다라고 하면 몇 년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임대인이 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기 네.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거를 안 준 거는 뻔한 사실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줘야 되는 거고 또 임대인이 안 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미. 그래서 뭐 소송을 하든 뭐라든 난 어차피 재산이 없으니까. 예. 아,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나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인 건데 참 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세 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셋집이 지금 깡통 정세냐, 뭐 역전세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제 시세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은 사실 시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첫 번째로 거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객관적인 가치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좀 부풀려진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깡통 전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조금 약간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쵸? 왠지 그런 네. 집이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 깡통 전세는 보통 이제 내가 그 임대차 보증금과 또 선순위 근저당을 합친 게 전체 시세 한 70% 정도 되면은 그런 깡통 전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사실 이제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떼주거든요. 네. 등기부등본을.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느냐는 뭘 봐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을구를 보시면은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가 이제 되어 있는지 채권 최고액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채권 최고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120% 실제 채무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두기 때문에 대략 그 집에 얼마의 채무가 잡혀 있다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억이라고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으면은 2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 정도까지는 부채가 잡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이신 맞아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이 임대인이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빚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채무에 대한 뭐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은행에서 그 경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뭐 이렇게 뭐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집주인이 뭔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제가 보증금을 그래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확률은 좀 있는 건가요? 그 낙찰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깡통 전세를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한 70%도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50% 이하로 이제 전세가가 좀 책정이 돼 있는 곳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역전세 때문에 또 한참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집값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전세가도 막 따라서 올랐잖아요. 맞아요, 임대차 맞아요. 3법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 거래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역전세가 발생하면은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나마 해결 가능한데 여러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집주인이 막 월세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통은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시니까 네.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뭐 임대차 기간을 연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도 좀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니까 우리 옆집이 재계약을 했는데 많이 전세 보증금 떨어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새 전세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좀 깎아가지고 좀 계약을 다시 하자, 갱신하자 이렇게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임차인은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중간에는 어렵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감액을 하신다라고 네. 했을 때는 어쨌든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게 맞겠죠. 금액 자체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임대인이 그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돌려받고 나오시는 게 좋겠죠. 아, 그냥 거기를 갱신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나와서 다른 네. 곳에 가는 게.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못 돌려준다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임대인이 마땅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변제받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다 지나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뺄 순 없잖아요. 내가 네.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고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계속 그냥 거기 살아도 되나요? 혹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제 거주를 하시면 돼요. 이게 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가 그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서 이게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를 하시거든요. 아, 이게 우선 등기와 변제권과 같은 이제 대항권. 권리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근저당권 설정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이게 등기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어떤 효력이 생기는데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이걸 좀 더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내가 이 주택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 이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를 하시면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요즘에 전자로도 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기 제가 때문에 그냥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해두시고 이제 등기되는 거 보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내가 전세 보증금 못 받고 나가더라도 일단 확보는 되는 거다. 그렇죠. 아, 그렇게 이런 건 조금 기억을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애시당초 이런 똥을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 최대한 이러한 리스크를 안지 않고 계약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수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하죠. 보증보험. 근데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집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보험회사에서도 어쨌든 좀 안전한 데 가입을 시키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사고율을 따져서 이제 그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선순위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시세가 좀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너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근데 이제 보통 계약서 쓸 때는 바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니까 특약을 넣는 거죠. 특약을 넣어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가입이 거절되면은 뭐 계약이 없던 걸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특약을 작성하셔서 보험 가입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를 쓸 때 저는 주로 특약을 쓴 게 집에서 뭐 애완동물 키우지 마시오 뭐 이런 것만 저는 맞아요.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넣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특약사항에 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도와줘라. 그 전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그리고 거. 이제 특약으로 뭔가 보호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은 그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어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뀐다고요? 네, 등기부를 우리가 떼서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잔금을 하는 날 임대인을 바꾸는 거예요. 네, 등기부상 소유자를 바꿔서 다른 이 사람이 사람한테 팔았단 얘기예요? 네, 전세 보증금을 들고 이제 어디로 잠적해버리면은 이 임대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고지를 해주도록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에는 좀 즉시 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는 또 그거를 고지하도록 계약서에 쓰는 게 좋죠.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는 부분하고 임대인이 변경하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라. 네. 이런 것도 특약으로 넣으면 좋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오. 특약에도 넣고 이제 그 권리 관계를 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한번 떼보고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때만 네. 떼니까. 근데 이제 네. 수시로 좀 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유자가 집에. 빈번하게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근저당권이 좀 잡힌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이제 권리 관계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수시로 등기부를 떼보면 나보다 이제 순위가 낮을 수가 있겠죠. 근데 후순위 근저당이 잡힐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뭐 연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전입신고를 일단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한 건데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정일자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사 짐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살고 계시면 되는 거죠. 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의아한 게 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받았는데 왜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그 보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확정일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근데 다만 이제 근저당권 같은 거는 접수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시차 때문에도 또 전세 사기 피해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잔금을 하고 확정일자를 접수하더라도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날 잔금일날 근저당을 잡았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몰래. 갑자기 빚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 개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확정일자가 붙은 임대차 채권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당일날에는 네. 확정일자 된 거를 은행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출이 좀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산망이 좀 통합이 돼서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관리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있죠. 일단은 등기부등본 떼는 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뭐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소유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소유자, 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신탁회사로 돼 있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이게 맞아. 예전에 이제 채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신탁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또 대출이 한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의를 신탁회사에 넘겨버리고 실소유자는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실소유자가 자기랑 계약 체결하면 된다. 내가 이제 실소유자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분이랑 계약 체결하시게 되면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탁회사가 나는 이 계약 체결한 적이 없고 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탁회사랑 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의
임대인이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탁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소유자가 아니라 뭐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제3자가 나와서 이제 계약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는 이게 월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그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제 그 월세만 일부 주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세상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임대인이랑 통화 한 번만 해보시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기초라 가지고 당연할 것 같은데 확인을 그냥 당연하겠지 하고 넘어가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실제로 오.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그 계약상의 신뢰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좀 부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건데 나중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혹시 뭐 다른 뭐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동안은 임대인이 떼주지 않으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법 개정이 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은 이제 떼어볼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근데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집주인한테 체납 있는지 좀 내놔라 이래야 되나요? 네,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뭐 서류를 좀 내놔. 네.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될까 이럴 때는? 이게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게 있고 뭐 지방세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게 그 세금을 다 납부했다라는 체납이 점이, 없다라는 서류를. 증명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전세 계약을 여러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정말 그 당사자가 맞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악의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세를 살아야 되냐 아니면 야 이럴 것 같으면 복잡하다 그냥 월세를 살란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죠. 왜냐면은 큰 돈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주는 그러니까. 것도 일단은 불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묶어놓는 것 자체를 전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비싸더라도 좀 이제 월세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전세는 보통 이제 전세 그 보증금 가지고 이제 전세 들어가시는 경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다 받으시잖아요. 네, 이자가 대출 받아서. 싸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월세는 비싸겠죠. 비싸죠. 네, 그래서 다 비싸지만 전세 관련한 네,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에 대한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전세보다 이제 월세를 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세는 보증금도 낮고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할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요새 또 금리도 또 높아져가지고 거의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럴 수 네.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가에 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럴 바에는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집을 마련을 하셔도 담보대출 받아서 대부분 마련하시니까 매달 또 내는 건 이름나 저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출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라 국가에서는 특별법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피해를 정확하게 제대로 구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어갖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혜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꼭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